자, 네 번째 식품의 초기 부패 판정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부패면 부패지 초기 부패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초기 부패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품이 부패해서 썩었어. 그러면 냄새가 폴폴 나면서 누르면 푹 들어가. 이러면서 흐물흐물해.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썩으면 사실 사람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초기 부패라는 게 외관상 크게 달라지지 않고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조금 더 보관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상태에 조금 먹는 사람에 따라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부패를 판정해서 미연에 좀 방지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항목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첫 번째 항목은 갖는 검사입니다.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데 장점은 빠르고 또 쉽고 값이 저렴하다라는 게 있지만 이 관능이라는 관능 테스트의 단점은 거의 동일해요. 어떤 테스트든 주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객관화하기 어려워요. 이 정도는 3점, 이 정도는 2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초기 부패 판정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능 검사 항목이 있고요. 생균수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떠한 식품을 이제 신선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균이 조금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얘가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식품에 좋은 균인지든 나쁜 균인지 상관없지만 어떤 균이든지 자랄 수가 있겠죠. 그게 운이 안 좋아서 완전 다 안 좋은 균이만 자랄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해가 되지 않아서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균이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면밀히 분석하기보다는 어떠한 그냥 일반 세균수,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세균수를 측정해가지고 균수가요 늘어났다. 얘가 좋은 균, 나쁜 균은 간에 뭔가 식품이 오래됐고 뭔가 온도가 좀 따뜻한 데 있었고 이런 식으로 부패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세균수를 측정해서요 10의 5승을 우리가 안전 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5승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10의 7승에서 8승이 되면 우리가 초기 부패 판정. 이 정도면 뭔가 균이 자랐기 때문에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검사를 보면 첫 번째 VBN이 있습니다. 휘발성 염기 질소의 약자 VBN이 있는데요. 암모니아나 휘발성 아민, 우리 암모니아 냄새 아죠? 우리 그 소변을 누면 암모니아 냄새가 강하게 나잖아요. 암모니아나 휘발성 아민류를 총칭하고 있어요. 이것들도 역시 이제 식육이나 어육,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초기 부패육은 30에서 40mg%입니다. 자, 30에서 40mg 하면 틀려요. 알겠죠? 미리그램 퍼센트인 거예요. 이 미리그램 퍼센트는요, 100g 중에 미리그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그램 퍼센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초기 부패로 판정되는 VBN 값이 얼마다? 30에서 40mg%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VBN 중에서도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트리메틸아민, 그래서 TMA입니다. 얘가 이제 사실은 뭐 비린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선도 검사에 사용되는데 초기 부패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부패인 경우에 트리메틸아민이 4에서 6mg%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4에서 6mg%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면 얘가 TMA가 이 정도다 초기 부패로 판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K값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ATP라고 들어봤죠. 어떤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통해서 ATP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얻고 막 이렇게 쓰는데 사후세계에 접하잖아요. 고기가 도살됐거나 생선이 잡혔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하고 있는 ATP들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K값이라는 건요. ATP와 관련돼 있는 분해되는 것도 참 순차적으로 분해되거든요. ATP가 ADP, AMP, IMP, 이노신, 하이포잔틴 이런 식으로 쫙 분해가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분모로 깔고요. 그 위에 이제 최종, 그러니까 ATP가 아주 많이 분해됐을 때 최종 산물들을 분자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K 값은요, 초기 부패는 60에서 8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K 값은요, 클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걸 뜻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 우리가 분수가 있을 때 분자가 올라가야 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종 산물이 많아진, 분자가 올라갔다는 건 ATP가 많이 분해된 거 있잖아요. 이런 분해 산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K값이 클수록 3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스티딘이 분해돼서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히스티딘이 그 식품 안에 있으면 미생물이 탈탄산 효소를 만들게 돼요. 아미노산은 우리가 아미노기도 가지고 있고 카르복실기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 탈탄산 아니면 카르복실기가 뜯어져요.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아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히스티딘이 탈탄산 되면 누가 만들어져? 히스타민. 티로신이 탈탄산 되면 티라민,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뭔가 신선도가 저하됐다, 부패가 진행됐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자, pH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분해가 이루어지니까 아까 봤듯이 유기산이나 알코올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pH가 떨어지게 되고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 뭐 육류나 어류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부패와 관련돼서 pH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선 사후,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떤 물고기나 그 소를 잡기 전에 도살하기 직전에는, 아니면 도살 바로 직후에는 중성이겠죠. 이 안에가 이 근육이 중성이지만 이게 이제 뭐 사후 강직이나 여러 가지 기작에 의해서 약간 pH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분해가 시작되면서 점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썩게 되잖아요. 이제 얘가 아미노산까지 분해되고 그 이후는 이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알칼리 물질들이 나오면서 pH가 올라가요. 그래서 pH가 5.5 전후인 경우는 신선하다고 하고요. 6.2에서 6.5 사이로 가면 초기 부패됐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자, 물리적 검사, 방금까지 화학적 검사였고, 물리적 검사에는 경도, 탄성, 점성, 색, 전기 저항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항목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초기 부패 판정을 하는 이제 물리적 검사가 아닌 것은 초기 부패 판정 요인 중에 검사 방법 중에 화학적 검사가 아닌 것은 하면 경도가 답인 거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변질, 초기 부패 판정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질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방지를 봅니다. 자, 식품의 변질 방지는 크게 물리적 방법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 그리고 복합 처리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방법부터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식품의 변질을 막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거를 해요? 그쵸? 냉장고에 넣잖아요. 엄마가 식탁에 놔두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도를 낮춰주면 이 식품의 보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서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저장이 나옵니다. 자, 저장이 나오는 거, 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파트 사니까 없고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이렇게 그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집에 뭔가 이렇게 밑에 문이 있어서 열고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시원하단 말이에요. 또는 굴을 판다거나 이렇게 뭔가 지하 속에다가 온도가 낮은 곳에서 이걸 이용해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을 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문요, 한 10도씨 정도.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경우, 우리 집에 냉장고 엄마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한 2도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요. 그래서 우물 통해서 그렇게까지 낮추려면 이제 뭐 겨울이 아닌 이상은 어렵겠죠. 그래서 한 10도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냉장은 0에서 4도씨 정도로 온도를 낮춰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냉장에서 여러분 절대 냉동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냉장법과 냉동법이 있어요. 뭐 온도 이런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만, 냉장은요 단기간 저장이에요. 냉동은 장기간 저장. 우리 냉장고에서도 음식이 썩죠.
그러니까 식품 미생물이 냉장고가 아니면 와 이렇게 자라는데 냉장고면 와 이렇게 자란다고 보면 돼요. 냉동은 못 자라죠. 자라요. 그래서 단기간 저장이에요. 식품이 상합니다. 그리고 냉동은 이제 마이너스 18도씨 정도로 이렇게 얼리는 건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요. 근데 냉장고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지만 식품의 품질이 달라지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간단히 말했듯이 물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물이 얼음이 되면 우리 이제 생삼겹살과 냉동 삼겹살 뭐가 달라요? 가격이 다르죠. 생삼겹살이 훨씬 맛있죠. 뭔가 고기가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돈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맛없어진다는 거죠. 이 안에 촉촉하게 들어있던 수분이 분리가 되면서 얼음이 되고 이걸 녹였을 때는 그 전에 육질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건조법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물을 빼는 거죠. 말리는 거예요. 일광건조는 햇볕에 건조시키는 방법이에요. 장단점을 보시면 당연히 일광은 뭐예요? 경제적이죠. 막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쉽기도 하지만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햇볕에 마르면 금방 마르는데? 라고 하세요. 고추 마른. 근데 그게 생각보다 계절적으로 해가 좋은 날은 금방 마르지만 뭐 장마가 진다거나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일광법이고요. 인공건조법은 이제 어떤 기계를 도용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말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말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고온 열풍 건조법,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말리는 거. 배건법은요, 여러분 우리 그 녹차나 보리차 같은 거 이렇게 덕금이라고 해서 뜨거운 이런 팬에다가 이렇게 볶으잖아요. 이런 거 직접 불에다가 이렇게 그을리는 거고요. 분무건조법은 아시죠? 스프레이 해보면 물이 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통으로 물이 이렇게 그 그릇에 들어있는 걸 말리는 건 쉽지 않은데 스프레이라고 탁 하면은 물이 쫙 분사가 되잖아요. 그럼 분무를 시키면 입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열풍은 열풍이지만 앞에 있던 고온 열풍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옆에서 열이 확 오면은 입자가 확 빨리 건조가 되면서 후두두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말 건조가 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분말 커피라던가 분유 같은 것들이 이제 분말 건조 시키죠. 그 다음에 감압 동결 건조. 자, 감압 동결 건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압, 압력을 낮춘다는 거예요. 동결, 얼린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건데요. 감압 동결 건조는 이 중에서 아마 가장 고가의 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프리지 드라이어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식품을 통으로 얼려요. 그러니까 먼저 올려요. 동결을 시켜요. 꽝꽝 얼리게 되면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얼음으로 바뀌었죠. 얘는 고체잖아요. 압력을 낮추게 되면 우리 삼중점 그림이 있는데 정말 시간만 많으면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원래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개로 존재를 하지만 압력을 낮추면 고체가 바로 기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압시켜가지고 동결한 식품을 건조시키게 되면 얼음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게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승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식품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품질이 잘 유지가 된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가열살균법. 우리가 이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이제 끓이는 거예요. 자, 가열살균법 보면 저온장시간, 고온단시간, 고온장시간, 초고온 순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저온장시간은 뭐예요? 60에서 65도씨 사이에 30분이나 끓여야 돼요. 자, 고온 단시간은 71도씨지만 15초입니다. 고온 장시간은 95에서 120도씨 30에서 60분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초고온 순간이죠. 초고온 130에서 150도씨 높은 온도를 1, 2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조건과 그다음에 뭐 과즙이나 우유에 쓰는 것들, 통조림, 레토르트에 쓰는 것들 이렇게 분류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가열 살균 조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화학적 방법 역시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아이입니다. 소금을 처리하면 염장, 설탕을 처리하면 당장,
그 식초를 처리하면 산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금을 처리한다. 소금을 넣어주면은요, 우리가 짭짤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냉장고 없었을 때는 이런 소금을 많이 해서 뭐 젓갈, 그다음에 간장, 된장, 김치 전부 염장을 이용하는 식품들이죠. 덜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염장에서 기억해야 될 거 10%입니다. 자, 염장 소금을 넣게 되면은요, 10% 정도면요,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려워져요. 보존성이 높아지는데, 당장의 경우에는 10%로는 택도 없어요. 설탕은요, 50% 정도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소금을 먼저 보시면, 소금의 작용기전이죠. 소금을 넣었을 때 왜 보존이 높아지냐,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은 배추 절이는 거 설명하거든요. 자, 엄마가 김치를 담가 배추를 가지고 와서 다 손질을 하신 다음에 그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폭폭 담그신 다음에 꽉 눌러 두시죠. 염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배추와 소금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통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넣게 되잖아요. 배추를 넣게 되면, 자, 소금물과 배추가 있을 때 누가 더 짜요? 여기 소금물이 더 짜죠. 그럼 여기가 지금 사실 고농도예요. 그죠? 용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소금이. 그래서 고농도고요. 배추는 짜지 않잖아요. 그죠? 얘는 저농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부 때 배운 기억력을 소환하거나 생화학 때 좀 배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생화학 할 때 가르치긴 했거든요. 자, 삼투와 소금 확산은 뭐예요? 용질이 움직이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이죠. 소금이 배추로 들어가요. 그렇죠? 왜? 여기는 고고, 여기는 저니까. 자, 삼투 현상은 뭐냐면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배추에 있는 물이 밖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추에 있는 물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소금물에 있던 소금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엄마가 탁 뜯어서 잘 절여졌어 하면 짭짤하면서 배추의 숨이 확 죽어있죠. 그렇죠? 탈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염장법은 이 삼투압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을 처리하게 되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수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방법 먼저 잠깐 이야기하자면 염장과 당장,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는 게 다 똑같아요. 아까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 둘 다 있었죠. 자, 이 둘 다 삼투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이제 시험 나올 때 삼투압을 이용하는 방법, 염장, 당장. 그럼 선생님 식초는요? 아니에요. 산장은 삼투압을 이용하지 않아요. 직접 유기산이 이 미생물의 세포 안으로 침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염의 작용기자, 이 소금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억해 두세요. 수분 활성도가 저하되고요. NaCl이 소금이죠. 이 Cl 있죠. 이 Cl이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삼투압과 수분 활성도 좋아 이런 현상으로요, 미생물에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원형질, 이게 세포질이거든요. 세포질과 이 세포막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효소 작용이 저해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해요. 이제 용해도가 이제 산소가 용해되어 있는데 소금이 들어오면서 용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당장을 보면 설탕과 전화당을 첨가해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설탕은 이당류, 전화당은 단당류입니다. 역시 식품화학자 선생님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설탕이나 전화당을 넣어가지고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수분 활성도가 낮아져요. 수분 활성도가 저하되고 또 미생물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당은요 50%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자량이 적고 용해도가 클수록 효과적이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면 돼요.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 설탕은 이당류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화당 또는 포도당 이야기해도 돼요. 단당류는 하나만 있잖아요. 덩치가 큰 애가 뚫고 들어가기 쉬울까요? 덩치가 작은 애가 뚫고 들어가기 쉬울까요? 작은 애가 더 뚫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얘가 더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 얘를 50%, 단당류를 50% 넣으면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됐어. 그러면 설탕은 한 60% 정도 넣어야 돼요. 같은 효과를 보려면,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 이해했죠? 이 친구가 좀 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량이 적고 용해도가 클수록 효과적이다. 잼, 젤리, 마멀레이드, 가당류. 연유에는 무당 연유와 가당 연유가 있는데 당을 첨가한 가당 연유가 더 보존력이 좋아요.
산장은 pH가 낮은 초산, 젖산 등을 이용해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산을 처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같은 pH에선 유기산이 무기산보다 미생물의 번식을 저지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산의 조건일 때 생각해 볼게요. 무기산과 유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산들은 원래 그냥 무기산의 형태로, 무기산은 그냥 미생물을 다 설명 어려운데. 강산, 약산까지 다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산과 약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강산은 예를 들어 염산이야, HCl이면 얘들은 H와 Cl이 금방 분리돼요. 그래서 H가 많이만 나오는 형태고, 약산은 초산, 아세트산을 생각했을 때 CH3COOH야. 그러면 CH3COO-와 H 플러스가 되잖아요. 얘들은 친화도가 강해요. 천천히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염산을 먹어보지는 못하지만 강산과 약산을 먹어봤을 때 있잖아요. 약산이 더 시게 느껴져요, 사람은. 왜냐하면 계속 잔여를 남아요. 잔여 나오면서 시다. 왜냐하면 천천히 분리되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무기산 같은 경우는 워낙 그게 밖에서 이미 다 분해가 되면서 그냥 공격해서 너덜너덜 만들어서 죽여버리지만 우리는 식품에 무기산을 쓰지 못해요. 또 얘를 이 농도를 낮춰서 이제 처리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유기산도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 이 친구는 이제 이 초산이라고 하면은 CH3COOH 형태가 이제 서서히 분해되기도 하지만 이 형태가 이 식품 자체 유기산이 있으면 다른 유기산들에 의해서 pH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있으면 얘가 이 상태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뚫고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해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pH가 같은 pH에서는 유기산이 무기산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산이라던가 젖산이라던가 구연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본은 뭐냐면 식염, 당, 보존료, 산장 이걸 전부 다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우리 허들 효과라고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우리가 장애물 경기 같은 거 다 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물 경기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장애물을 계속 넘어갈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장애물의 높이가 같아도 이 정도 오면은 이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같은 높이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염장으로만 식품의 생육을 억제할 거야. 그러면 되게 짜게 만들어야 돼요. 설탕만 넣을 거야. 되게 달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염도 소금도 조금 넣고 설탕도 조금 넣고 식초도 조금 넣고 보존료도 좀 사용해. 그러면 낮은 농도로도요. 미생물이 이 정도 소금은 넘었어. 그 다음 이 정도 설탕도 괜찮아. 식초도 넘어볼까 하다가 보존료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농도로 원래 각자가 했을 때는 얘가 생육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주지 않지만 여러 개를 병용했을 때 이 미생물이 넘다가 지쳐서 못 넘어가는 이런 걸 허들 효과라고 해서 병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훈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켰을 때 우리가 훈제 오리와 오리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자,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키면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안에 여러 가지 살균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품을 통과하면서 존재하는 이제 미생물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훈연재로는 수지가 적은, 그러니까 찐득찐득한 거, 적은 거 이런 나무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성을 높이는 걸 훈연이라고 합니다. 자, 가스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식품이 놓여있는 상태의 대기 조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 가스 저장은 과일, 채소, 곡류, 버섯, 계란 등을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 과정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을 이제 수확을 해도 얘들이 계속 호흡을 하죠. 증산작용과 호흡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용을 가만히 놔두면 얘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놓여있는 이 환경을 가스를, 대기를 손대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럼 누구를 낮춰줘야 될까요? 호흡하지 못하도록 산소를 낮춰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CO2나 질소가스 같은 것들을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신선도를 높은 상태에서 보존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통조림과 변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조림과 변조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인데 그만큼의 이제 그 살균도 하고요, 탈기도 하고 밀봉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가열 살균하고 보존을 하는 방법을 만든 거고요. 이 통조림, 병조림 부분에서 탈기 부분이 있는데요. 즉 말 그대로 공기를 제거하는 거죠. 공기를 제거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혹시라도 살균이 덜 돼서 호기적 미생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산소가 없으면 걔는 결국에 죽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공기가 존재하고 있으면 식품 안에 있는 성분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성분과 반응하지 않도록 탈기를 시키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탈기를 한 다음에 가열 살균하잖아요. 고온으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는데 공기가 남아있으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탈기를 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가열 살균을 할 때 통조림이나 병조림을 할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멸균을 시켜버려요. 거의 상업적으로 멸균하는 온도는 한 120도씨에서 4분 이상이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해야 이제 오랫동안 멸균 상태로 이제 장기간을 먹게 되는데, 살균 조건 부분을 보시면 육류, 어류, 장류, 야채류 같은 아이들은 산도가 낮은 아이들이에요. pH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산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시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은 120도를 하지만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균 같은 아이들은 산도가 낮은,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pH가 낮은 이런 식품들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과즙이라든가 감귤통조림 또는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있죠. 시큼한 아이들은요, 이 가열 조건을 120도까지 올리지 않아도 90도씨 정도로만 처리를 해도 멸균이 돼요. 왜? 원래도 얘가 비실비실해. pH가 너무 낮아서 사는 게 힘들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열 처리를 좀만 해도 얘가 죽어버려요. 자, 레토르트 식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익숙한 거는 3분 카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박 파우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열성의 필름 주머니에 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105도씨에서 120도씨 사이에서 10분 이상 살균을 해야 돼요. 보존성이 뛰어나고요. 운반성도 좋습니다. 진공 포장은 이제 포장재에 넣고 공기를 없애는 거를 말하고요. 자, 제4절 소독과 살균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제3절은 우리가 식품의 변질 파트였거든요. 4절은 이제 소독과 살균입니다. 좀 더 이제 좀 강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소독과 살균에서도 첫 번째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용어 정의를 또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변질 파트의 용어 정의 하듯이. 자, 소독과 살균 파트에서 용어 정의를 잘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소독이고요. 그 다음에는 살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멸하리라 멸균, 마지막에는 방부제 아시죠? 이 네 가지의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소독은요 어떤 거냐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소독했다 살균했다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용어 정의라는 것은 조금 기준이 있고 거기에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독은 어떤 표현이 같이 등장하냐면 대상이 병원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병원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사멸을 다 못했어. 그래도 이 병원 미생물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감염력을 떨어뜨리는 조작이 뭐냐면 소독입니다. 자, 살균은 어떤 거냐면요. 사실 조금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미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미생물에서요 영양세포만 해당이 돼요.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균해서 병원 미생물만 죽인다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웬만한 미생물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세포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멸균을 말하면 훨씬 쉬워져요. 멸균은요 모든 미생물에서 영양세포 플러스 포자까지 모두 죽여버려요. 그러면 살균에서는 포자를까지 사멸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멸균이 돼야 모든 것을 멸하리라. 포자까지 내가 모두 다 죽이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자까지라는 말이 나오면 멸균이에요. 구분하시겠죠? 자,
자, 방부는 다른 말이에요. 방부는 보세요. 식품의 성상에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균의 증식 및 성장을 저지시켜 발효나 부패를 억제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균의 증식 및 성장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이 방부는 뭐냐면 뭐 균을 죽이고 사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존재하고 있는 균이 막 새끼를 낳고 이렇게 증식하지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지만 너는 새끼를 낳을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 주시면 돼요. 소독은 병원 미생물과 관련돼 있어요.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감염력을 약화시켜, 병원성을 약화시켜, 감염력을 약화시키는 거. 살균은 어떤 곰팡이, 세균, 효모 이런 일반적인 미생물들의 영양세포, 포자는 못 죽여. 멸균은 모든 미생물의 영양세포, 포자까지 다 죽여. 자, 방부는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증식이나 성장을 억제시켜가지고 보시면 지금 발효도 억제시키지만 그러니까 식품의 그러니까 발효와 부패를 모두 다 관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부의 개념은 좀 더 약한 개념으로 보이죠. 자, 소독과 살균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물리적 소독법이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가 돼 있죠. 화학적 소독법 나눠져 있습니다. 소독법에는 이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물리적 소독법엔 첫 번째 가열. 그쵸, 가열하겠죠. 가열하는 것 중에 자비, 건열, 간열, 간헐, 화염, 고압증기, 증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선생님 항상 이제 가열법에서 어떻게 나누냐면 건열 가열하고요. 스별 가열로 나눠요. 가열을 하는데 물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럼 건열 가열에는 다시 두 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건열멸균. 그 다음에 화염멸균. 건열 가열입니다. 자, 그리고 스별에는 누구누구 있냐면요. 우리 책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비소독 있고요. 자비소독은 열탕소독이라고도 해요. 자비, 그 다음에 간헐, 그 다음에 고압증기, 그 다음에 증기소독. 이런 아이들을 스별로 가는 겁니다. 건열과 스별은요 차이가 있잖아요. 물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스별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는 있는데 우리 그냥 사우나 가면은 70도 방이야. 근데 들어갈 수 있는데 70도 물에는 손을 못 놔요. 그쵸?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게 접목이 아니라 누가 더 뜨겁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열탕소독을 생각했을 때 물이 작용을 하면은 이제 물분나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소독력, 멸균력, 살균력을 준다고 했을 때 건열과 그러니까 건열과 스별이 있을 때 스별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도 건열 가열법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별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비소독은 뭐냐면 100도씨에서 15에서 30분, 보통 한 30분 정도. 자비소독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죠. 옛날은 더 많이 했어요. 젖병을 소독한다거나 조리기구 같은 거 젓가락을 삶는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건열멸균은 뭐냐면 160도씨 또는 150에서 160도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험실에 가면 드라이오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기계예요. 거기에다가 초자기구라던가 의료기구 또 금속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데 건열멸균을 하게 되면은요. 포자까지 모두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간헐멸균은 뭐냐면 이 자비소독도 100도씨에서 30분 우리가 물을 끓이는 거는요 100도씨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상압에서는. 선생님 3시간 끓이면 되지 아니죠. 1시간을 끓이든 2시간을 끓이든 3시간을 끓이든 100도에서 끓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근데 간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100도씨에서 30분. 간헐도 100도씨에서 30분.
이렇잖아요. 근데 간헐은 멸균이라고 표현하고 자비는 멸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간헐 멸균은 어떻게 하냐면 100도씨 30분 끓여요. 그리고 식혀요. 가만히 놔둬요. 그냥 여기다. 그러면 식잖아요. 하룻밤 놔둬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끓이면은 특히 다른 애는 다 죽어요. 포자를 안 만드는 애 다 죽어요. 포자를 만드는 애는 영양세포가 죽어요. 근데 누가 나와 있어요? 포자를 낳고 죽죠. 그런데 밤새 어떻게 되냐면 발화가 일어나요. 포자가.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식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데? 하고 발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얘들이 포자가 다시 발화해서 영양세포가 돼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럼 얘가 또 끓여버려요. 그럼 애쓰고 발화하나 또 죽어요. 미처 이제 발화가 안 되고 포자가 남아있다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해요. 총 3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화시키고 죽이고 발화시키고 죽이고 발화시키고 죽여서 결국에 멸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3회 조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헐멸균도 포자까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염멸균은 말 그대로 불꽃이 막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대놓고 멸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미생물 실험에서 많이 했던 게 백금리 같은 거 쭉 이렇게 말 그대로 지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알코올 램프에다가 불 붙여서 이렇게 하면 빨개지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화염멸균은 아예 불꽃이 되는 태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을 쓸 수는 없죠. 멸균, 백금산, 백금리, 유리기구나 금속기구 같은 거 타지 않는 물건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고압증기멸균법 한번 볼게요. 우리 오토클레이브라고 들어본 적 있죠? 고압증기멸균기. 아까 감압 동결할 때 압력을 낮추는데 고압증기라는 건 뭐예요? 압력을 더 주는 거예요. 압력을 더 줘가지고 우리가 121도씨까지 이렇게 온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제 고압증기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1도씨에서 15에서 20분 정도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요. 포자 형성균이 다 죽어요. 또 이런 방법은 통조림이라던가 식품에서는 또는 우리가 미생물 실험할 때 배지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고압증기멸균법도 포자를 다 죽여버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기소독을 보시면 끓는 물에 수증기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 물을 끓이면 연기가 막 나죠. 수증기가 나는데 거기 살짝 만져본 적 있죠. 엄청 뜨겁죠. 이걸 어떻게 하냐.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계속 흘려보내서 증기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1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배관소독 같은 거. 배관을 다 풀어가지고 열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기를 흘려보내서 이 배관 자체를 소독하는 배관 소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발효조. 여러분들 발효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 언제 본 적 있냐면 이제 발효실에서도 본 적 있지만 진짜 발효조의 거대함 언제 봤냐면 맥주공장 견학 갔을 때 맥주공장 어떤 건물 하나만한 게 발효조죠. 이거를 어떻게 씻어요? 뜨거운 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멸균할 때 소독할 때 증기 소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우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포자까지 사멸할 수 있는 방법, 가열법 1번 건혈멸균, 2번 간헐멸균, 3번 고압증기. 이 3개가 정답입니다. 간혹 이제 선생님 화염멸균도 포자를 사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포자 사용하죠. 사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꽃은 몇 천도예요. 2, 3천도니까 당연히 되면 다 죽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식품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을 잘 안 쓰기 때문에 화염멸균은 그 보기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3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선 조사를 한번 볼까요? 자, 광선을 조사해서 이 소독을 하는, 살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선 조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쉽게는 햇볕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기계를 인공적으로 쓸 때 자외선 조사할 수 있고요. 우리 실험실 같은 데 보면은 뭔가 큰 벤치가 있는데 파란색 불 켜져 있잖아요. 자외선 등 켜져 있죠. 그리고 방사선 조사라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을 조사해가지고 식품을 침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투해서 이 식품에 있는 미생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 조사부터 살펴보면은요. 이 살균력이 가장 강한 파장이 나오는데 2537 옹그스트롱입니다. 자, 2537 옹그스트롱인데 이거를 나노미터로 바꾸면 한 자리만 앞으로 가면 돼요. 253 나노미터. 약
260나노미터 정도가 우리가 자외선의 파장이 자외선의 효과가 가장 센 파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자외선의 최대 흡수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최고로 많이 흡수하는 파장이기 때문에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자, 자외선이 미생물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핵단백질에 이제 작용을 해요. 특히 그 DNA 있죠. DNA가 쭉 있으면, 염기서열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한 가닥을 이렇게 꼬부라 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복제나 이제 전사가 안 되게 돼요. 이렇게 돼서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꼬부라져 버려 자기끼리 꼭 만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일으켜서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자, 이 자외선 조사법은 우리가 자외선을 쐈을 때 미생물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세균, 그 다음 효모, 곰팡이 순으로 효과가 낮아져요. 해충이 되면은 이제 아예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충, 곤충 같은 것들은 자외선에 잘 죽진 않아요. 자, 자외선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 자, 장단점을 보시면은 자외선은요 사용이 간편하고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모든 균종이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균종이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균에 따라서 안 죽을 수도 있기는 좀 덜 죽긴 하지만 다 골고루 잘 죽어요. 또 이 내성을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 조사해야 돼. 근데 20분 해야 30 이러잖아요.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죽는 조건이 똑같아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조사물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을 보면 표면에 한정돼요. 여기를 내가 어떤 식품이나 어떤 거 도구, 뭐 예를 들어 도마다 그러면 여기 자외선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줘야 돼요. 뚫고 하지 못해요.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면에 한정적이고요. 그늘진 부분에 효과가 없다는 건 자외선 조사 등이 있는데 그늘진 부분이 있으면 효과가 없고요. 유기물 공전 시 효과가 떨어진다. 어떤 컵이에요. 더러워. 제대로 세척을 안 한 상태에서 자외선 조사를 해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묻어있는 상태에는 자외선 조사가 안 되니까. 왜? 침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기물 공존 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잔류 효과가 없어요. 자, 컵을 내가 조사 끝났어. 자, 한 다음 날에 먹을까? 안 돼요. 조사 끝나서 바로 하면 효과가 있지만 그런 살균력이 그대로 있지만 빼놓으면 잔류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자외선은 지금 미생물 DNA에 영향을 주죠. 사람의 이런 피부에도 영향을 줘요. 인간의 DNA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자외선은 투과력이 없기 때문에 공기나 물 소독에 적합해요. 또는 이런 기구들의 표면 소독에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인데요. 방사선 조사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영양사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방사선 조사는요. 방사성 동위원소에 방사선을 식품에 쪼여가지고 식품 원래의 성질 변화 없이 살균하는 방법으로 침투력이 높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냉살균 침투력 별표입니다. 조사를 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뜨끈뜨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냉살균이라고 표현하고요.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품을 만든 다음에 포장을 다 한 다음에 조사를 해도 돼요. 뚫고 지나갑니다. 자, 식품을 뭔가 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 효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살충, 해충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화 억제, 마늘, 감자 이런 거 있죠. 싹 나오는 아이들 싹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숙도 조절, 그러니까 빨리 과숙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조사 처리에 사용하는 거는요.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조사합니다. 이 감마선이 침투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식품마다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최대가 뭐냐면 10kg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10kg로 기준을 주고 있거든요. 10kg까지는요. 어떤 식품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kg이고요. 이 목적에 따라서 식품에 따라서 허용된 킬로그램이 다 달라요. 흡수 선량이 달라요. 그래서 허용된 품목별 흡수 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미음 별표 맞네요. 오늘은 한 번 조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해서는 안 돼요. 했는데 뭐가 찝찝해 한 번 더 할까? 안 돼요. 한 번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원재료에다 감자예요. 감자인데 이거에다가 조사한 거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식품을 만들었어요.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이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도 역시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생물체에 대한 방사선의 감수성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올 건데요. 잘 보면 뭐냐면은요, 뭔가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죽어.
잘 감염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감수성 비교라는 건 방사선에 잘 죽는 애는 감수성이 커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내성이 크다는 건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유동물은 감수성이 크다는 건 아주 작은 선량으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감수성이 크고요. 뿌리, 줄기, 야채류의 발화 억제 있죠. 발화 억제 조금만 방사선 조사에도 효과가 커요. 그 다음은 해충이나 기생충 사멸하는 것도 좀 더 많으면 돼요. 그 다음은 대장균, 살모넬라, 이지균, 리스테리아 같은 아이들이 아마 1에서 5kg 정도 사이고요. 비브리오 고초균, 포도상구균, 탄저균, 연쇄상구균, 곰팡이 좀 더 고초균, 탄저균, 뭐 연쇄상구균 이런 아이들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5에서 10kg 사이 정도 됩니다. 자, 포자나 곰팡이 독소, 이 톡신 있죠. 이런 아이들은 10kg 이상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바이러스는요, 약 30kg 이상 조사해야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가장 떨어져요. 포유동물이 감수성이 가장 높아요. 알겠죠? 그러면 내성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바이러스가 내성이 제일 높아요. 포유동물은 내성이 제일 약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잔류 효과는 없고 소비자 수용도 낮죠. 이게 조사 처리된 식품을 막 좋아하고 이러진 않죠.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인식은 좀 떨어지죠. 마지막 물리적 이제 소독법의 마지막은 여과입니다. 여과라는 건 뭘 거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 써요. 가열을 하면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열 처리를 할 수 없는데 뭔가 균을 제거해야 돼. 그럼 여과법을 써요. 이 백신은 끓이면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파괴되거나 구조가 바뀌어서 백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또 비타민C 주사역이라든가 생맥주를 끓이게 되면 우리가 맥주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 전과 가열 후의 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효모를 혹시 생맥주 남아있는 효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여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과라는 것은 이렇게 여과를 통해서 미생물을 재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적 소독법부터 하고 쭉 개념 체크와 예상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